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전제하고 가는 거고 헌법에 대한 정의를 했죠. 자, 옛날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 자체를 물어볼 일은 없어요. 헌법의 특질인 최고 규범성은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자등따옴표가 있으니까 저는 형광펜을 칠 거거든요. 그럼 이미 최고, 가장 또는 규범, 가장 규범이 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문장에 나와 있는, 자, 형광펜 치지 말고 봐. 최고의 기본법이다.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여러분 글이라는 건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주제 구조를 잡아보면 굉장히 많이 좁혀지고 거의 대부분의 정보량이 15개에서 25개 사이로 정리가 돼요, 수능 지문들은. 그리고 그 15개 내지 25개 정도로 정보량을 정리하고 나면 정답이 눈에 확확 띄는 느낌으로 보일 거예요. 그 연습의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 평소에 그냥 쭉쭉 읽고 쭉쭉 답내는 그 느낌을 좀 고쳐주셔야 돼요. 어차피 그렇게 해가지고는 많이 성장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유의미해지려면 뭔가 방법적으로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방법적으로 방향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수학이나 영어 같이 뭔가 연구가 많이 되고 그래서 옛날부터 좋은 교재가 있었고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된 그런 과목과 달리 국어는요, 특히 비문학은 그게 안 되어 있는데 난이도는 쭉쭉 올라가 있어.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듣고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어쨌든 그 최고 규범성이라는 게 왜 생겼냐, 합의 때문에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 규범들 헌법으로 또 효력을 부여받는다. 왜? 헌법이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부터 효력을 부여받는 게 하위 것이고 결국엔 최고 규범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엮이고 있는 거죠. 법률들은 헌법에 합치돼야 되는 거 당연할 것이고 헌법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봐봐. 하고 싶은 얘기는 따라서 뒤쪽이야. 그러니까 이런 세모에다 좀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 자, 봐. 그러니까 첫 문장의 첫 단락에서 중요한 거는 최고 규범성이라니까. 근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미 나왔던 얘기지만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면 안 되고 헌법적 가치 실현해야 된다. 두 가지의 전제를 깐 거야. 그럼 특히나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간 이 포인트가 주제 세팅된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헌법에 모순돼서는 안 된다. 헌법적 가치 실현해야 된다. 가지고 2단락에서 뭔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헌법의 최고 규범성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고 계속 볼게.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에 있는 법 규범들과 달리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를 보장해야 된다. 자, 정리하면 이거야. 다른 법 규범들은 헌법이 규정을 해주고 헌법이 보장을 해주지만 헌법은 그런 게 없으니까 헌법 스스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즉, 자, 이런 환원 연결사 집중하라고요. 앞쪽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뒤쪽에 집중하면 돼. 또는 앞쪽 내용을 좀 흘렸으면 뒤쪽에 집중하면 돼. 국가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 자, 얘네들이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도 있죠. 그거를 해결하는 게 헌법재판제도인가 봐. 그래서 최고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보장해야 되고 그 예시가 헌법재판제도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스스로 보장이라는 성격이 자기보장성이다. 자, 그럼 봐요, 여러분. 그래, 1단락 주제는 최고 규범성이고 이 최고 규범성 때문에 다른 법에 근거가 되죠.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자기 보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구나. 이 정도. 됐죠? 그러니까 이게 고1 시험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뭔가 완결성이 좀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수능은 수능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본기부터 쌓아야 되고 다뤄야 될 작품들이나 지문들이 설계도가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교육청 특히 권리교육청 좀 그런 게 덜 보여서 여러분이 사실 연습용으로 쓰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내신 대비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봅니다, 지금. 자,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 다른 차이점이 있고 국가기관이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성이 없는 한계가 있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존중하는 조건에 실현되는데 예를 들면 대여금 지금 소속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 돈 빌린 사람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팔아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잘 들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뭔가 피해를 받았어요. 그럼 피해에 대한 구제는요. 사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 전부 다 공적 구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공적 구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헌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대. 즉 헌법재판제도의 한계인데 그 한계는 공적 구제가 안 된다는 거. 그래놓고 지금 과에다가 이걸 넣어주래. 일단 뭐 교육청이니까 그럴 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3단락. 헌법은요, 계속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관계를 연결고리하여 국가를 창설해낸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거는 헌법의 좀 특성에 대해서 그냥 정보단을 갖다 보여요. 그래서 이게 봐봐. 우리가 국가를 만들 때는 일단 먼저 사람들이 집단. 여기서 국가가 만들어질 건데 문제는 교집합 공통점도 있지만 공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존재하는 공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공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 창설. 됐죠? 헌법은 국가 내에서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담당할 기관과 절차를 규정하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 공동의 가치를 얻어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갈등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그래서 기관과 절차를 갖춰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헌법은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권한 남용을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권력 제한성 헌법은 조직적 측면에서 권력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권력 제한성이 있는 거구나. 그럼 정리하면 이제 각각 단락이 얘기하고 하자는 바가 명확해요. 1단락 주제는 최고기본성, 2단락 주제는 자기보장성, 3단락 주제는 권력 제한성.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지문들에 비해서 주황색이나 파란색 필기가 거의 없는 이유는 그만큼 정보가 거의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난이도 체감 난이도에서 또는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어휘력에 따라서 알고 있는 지식들에 따라서 더 읽어야 될 게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핵심 정보는 제가 주황색, 파란색 형광펜 친 정도면 충분하고 이 정도 정보라면 여러분 스스로 구조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좀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이제 나로 가겠습니다. 헌법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대요. 자 그럼 봐봐. 지금 가의 주제는요. 헌법의 특성에 대한 것 같아. 최고기본성이다, 자기보장성이다, 마지막 권력 제한성이다. 자 그러면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여러 관점 중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중 다음이야. 커다란 영향을 줬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좁혔어.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다? 법실증주의가 있고 결단주의적이 있고 통합론적이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주목할 만한 지문의 구조인 게 1단락 끝에서 2단락으로 넘어간 이 포인트들에 이렇게 언급이 되면 나열이 되면 얘네가 각 단락의 주제일 가능성이 매우 커져요. 그래서 법실증주의 헌법관이 2단락 주제, 결단주의 헌법관이 2단락 주제, 3단락 주제, 통합론적 헌법관이 3단락 주제일 가능성이 크고 우리 예상대로 그렇죠. 법실증주의 헌법관, 결단주의 헌법관, 마지막 통합주의 헌법관, 통합론적 헌법관. 그럼 마지막 5단락에서 요약 정리하겠죠. 그럼 되게 간단해진 거예요. 이 나지문 자체는. 법실증주의 헌법관이 무엇인지, 결단주의적이 무엇인지, 통합론적이 무엇인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2단락 주제. 법실증주의 볼게요. 자, 첫 번째 헌법을 뭐로 보겠다? 국가 조직과 작용. 근본 규범이다.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한다. 법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좀 배경식이 전혀 없고 하니까 이 정보들 하나씩 다 나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 근데 이 지문은 좀 의도다분하게 나온 것 같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이 최상위 법이에요. 그리고 헌법을 기반해서 뭐 민법이든 형법이든 국가조직법이든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최고규범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최고규범성이기 때문에 다른 법의 근거가 될 수가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보장해야 되는 자기보장성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최상위 법률을 넣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권력들을 제한하는데 왜 그런지 역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설명할게요. 이게 역사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중국을 볼게요. 중국의 진나라를 보면은 진나라가 최초의 통일왕국이라고 해. 근데 진나라가 여러 가지 뭐 군사경유라든지 논란거리도 있지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에 관한 체 있어요. 법 통치.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 왕이 마음대로 그냥 목 잘라버리고 했던 거야.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혼란들이나 기존의 권력들을 법에 근거함으로써는 법이라는 인간의 자의적이고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해서 뭔가 규범을 가지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얘가 객관성을 갖고 이 객관성이 합리성을 갖고 얘가 또 설득력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왕이라는 최고 권력자조차도 이걸 따랐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규범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헌법이 그런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중세나 헌법이 없던 시절과 비교해 봤을 때 그때는 권력이 되게 자의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헌법에 근거해서 권력을 규정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의적이었던 권력이 객관성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권력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통제하기도 쉬워질 거고 사회 전체의 질서나 사회 전체의 이득을 위한 방향으로 기본적인 설계 자체, 사회 설계 자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자, 좀 더 이제 이 지문에서는 그래서 뭐라 그런 거냐. 헌법에 근거해서 국가 조직 작용, 근본적인 규범이고 권력자가 자기 멋대로 독재를 못하게 자의적인 통치를 또 못하게 법규범의 통치를 하게 하는 제가 방금 배경 설명한 내용들 다 나와 있죠. 국가는 강제적인 법질서이고 헌법은 실정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이다. 국민은 법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이 법실증주의자들의 인식이다. 자, 그럼 봐봐. 각각의 역할이 나온 거거든. 국가의 역할은 강제적 법질서, 헌법의 역할은 실정법에서의 최상위 규범,
국민들은 복종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정보가 계속 나열되어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법실증주의 헌법학자들은 그래서 존재적 요소인 도덕, 자연법 등을 배제한다. 이런 특성이 있나 봐요. 그리고 당일을 헌법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런 장점들이 생겼나 봐. 그래서 첫 번째 장점, 법학의 정확성, 엄격성, 법적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었나 봐요. 그런 한계도 있었던 거죠. 산업화, 다원화됨에 따라서 사회가 되게 많이 변해버려. 결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생겼고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실정 법으로만 모든 걸 설명하려고 했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얘기면 이런 거예요. 법실증주의적 헌법가는 이런 건가 봐. 자, 첫 번째, 근본 규범이라서 국가 조직과 작용에 관한 것을 다 규정. 권력자가 자의적 통치를 못하도록 규정. 법규범 통치를 규정. 그래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질서를 갖게 되고 실제 법질서에서 적용을 해. 그럼 봐봐. 권력자도 결국에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질서에 복종하게 만드는, 즉 법을 되게 절대적인 권력으로 규정을 한 거야. 그럼 장점은 뭐냐면 법이 명확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엄밀할 것이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안정성이라는 장점도 있으나 법이라는 거 규정을 해놨는데 시대가 변해버리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한계도 있었을 거고 너무 법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을 갖질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교양으로 여러분 좀 알고 계시고요. 3단락 가볼게. 결단주의적 헌법과는, 근데 이거 내가 잠깐 설명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지금 모르겠다. 약간 서울 학생들하고 지방 학생들 차이 같은데 아니 뭐 지방이라고 내가 뭐 차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약간 보고 배우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있었죠. 서울에서는 공무원으로 먹고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아 진짜 불가능해. 그래서 서울 학생들은 좀 근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열망이 좀 덜해. 근데 지방 학생들은 공무원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에요. 지방 기준으로. 이게 뭐 생활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물가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이야.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공무원 시험을 치든지 간에 다 법규범에 근거해서 통치를 하고 법규범에 근거해서 여러분 업무를 봐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이 이런 법의 기본적인 이해는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1, 2, 3 때 배워놨던 이 법적 지식들이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친다면 다 도움돼요. 사회 문화적인 해석도 포함해서. 계속 볼게요.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이제 그럼 뭐냐. 헌법 제정권의 근본적 결단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넘버링 할게요. 주권자인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했다. 의지 강조고 근본적 결단이고. 헌법의 내용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에 힘을 가진 자, 즉 권력으로 설명을 하나 봐요. 다시 정리하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의지와 결단, 권력으로 정당성을 갖게 된다. 결단주의적 헌법가들은 정치 세력들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 즉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며 자 무슨 얘기냐?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정치 세력들이 타협을 해서 내용은 좀 그러더라도 정치적으로 타협이 됐으면 오케이라고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있어. 자 정치라는 게 뭐예요? 올바로 뭔가를 굴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특정 정당을 밀기도 하고 뭐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특정 정당을 밀기도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정 집단의 또는 특정한 어떤 지역의 권리를 보호해 줄 필요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쪽 지역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특정 연령, 특정 성별의 얘기만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국회에 모이거나 해서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해서 야 우리 이런 거 해줄 테니까 너희도 이런 거 해줘 라고 서로 합의를 해갈 거 아니야. 그럼 100%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서로 그래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또는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야. 이게 정치적 작용인 거거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어쨌든 불완전하고요. 100% 특정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하고 현실적 영향력을 강조하기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얘는 법을 딱 정해놓고 그걸 무조건 지키자는 입장이고요. 얘는 좀 더 정치적으로 서로 합의를 하자는 입장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장단점이 있을 텐데 얘는 현실적 영향력만을 강조한 단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투쟁만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독재자의 권력을 견제할 수 없게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합의해버리면 따라가야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합의한 독재자가 나와버리면 그 사람 얘기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정리하면 이거 얘는 너무 법적으로만 간 거고요. 너무 규범적으로만 간 거야. 여기는 너무 정치적으로만 간 거야. 자 그럼 4단락은 그러네. 지금의 장단점을 통합하는 건가 봐요. 그럼 글의 전개 방식 자체가 뭐냐면 법을 규범적으로 보는 거고 여기는 법을 정치적으로 보는 거고 얘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 같아. 자 볼까요? 국가 통합을 위한 법질서로 보는 관점으로 국가를 완전한 통일체로 보지는 않고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갱신해야 된다고 봤어요. 내가 방금 얘기한 그런 맥락이죠. 통합론적 헌법학자들은 적대적 정치 세력으로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 형성의 도구로 헌법을 인식하며 그러니까 너무 싸우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싸우고 있을 때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헌법이라는 거죠.
또 공감대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 통합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너무 분열하면 안 된다. 통합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고쳐갈 거야. 이런 것에 대응해 갈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 아까 이 법 규범주의는 너무 이게 규범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어떤 변화에 대응이 안 되고요. 여기는 정치 권력들에 의해서 변화에 대응될 수 있겠거나 너무 분쟁적이거나 정치적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야? 일단은 분쟁은 줄이고 적응력은 키우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나 너무 통합성의 주동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법규범을 소홀히 하는 좀 한계도 있고 갈등이 오히려 장점일 때도 있지만은 그걸 너무 경시한 측면도 있다라고 한계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거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구조를 잡았고 난이도가 있는 지문은 아니에요. 정보량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 특히 이 가세트는요. 그래서 이거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구조도 여러분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자, 이 문제는 항상 주제 구조를 묻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더라도 일단 주제 구조로 털고 답이 안 나오면 그때 발췌독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글의 주제는 뭐예요? 헌법의 특성에 관련된 걸 얘기하고 있고 나열 병렬식이다. 저는 괜찮아 보여요. 가나 둘 다 뭐예요? 주제는 헌법이고요. 구조는 병렬 나열식이잖아. 봐봐, 제가 넘버링 해가지고 좀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 괜찮고. 자, 2번 선지 B를 판단할게요. 가와 나의 차이점. 자, 봐. 가가 아니라 이건 나죠. 부적절하겠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절충적인 거는 2단락, 3단락이 약간 극과 극으로 가니까 4단락에서 절충을 했잖아요. 나가 그랬던 거고 B는 부적절. 마지막 C를 볼게요. 나는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긍정 부정 측면을 얘기한 거 맞잖아. 자, 그러면 좁히고 가가 그런지 안 그런지만 좀 확인해 볼 거야. 일단 가는 확실하게 절충하는 아니야. 절충이었으면 내가 확실하게 이거는 전개하면서 잡았겠죠. 그러니까 최고 규범성, 자기 보장성, 마지막 권력 제한성을 나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장단점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나열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나는 긍정 부정 얘기한 거고 가와 달리도 맞겠네. 구조적으로 정답은 3번이구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내용 일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제 구조를 잡아서 보이는 문제인 거지. 잘 봐두시고요. 자, 21번. 그래. 그러니까 가의 주제로 쓰였던 정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세팅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장성이라는 헌법은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보장해야 된다잖아. 3번인 거지 그냥. 그렇게 찾으라고요. 주제를 찾아서 주제로 찾아야지 각각의 선지가 왜 맞고 왜 틀리고 이렇게 가면 헷갈린다고. 자기보장성의 핵심이 뭐야? 자기 스스로 보장해야 된다. 왜? 최고법령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보장할 수가 없다. 자, 23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래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나 지금 이런 문제 좀 처음 봐. 요즘 처음 봐. 한 20년 전 수능 유형인데. 자, 보면 이건 것 같다 결국에는. 자, 지금 일반적으로 민법 같은 경우에는 또는 형법 같은 경우에는 공적 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데 얘는 입법부에게 공적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 그러면 도대체 기억에 가에 들어갈 게 뭐지? 사실 저 이건 잘 감이 안 오거든요. 하나씩 넣어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저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몰라서. 1번 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지금 여기에 나온 한계는 뭐냐면 공적 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럼 1번 같은 거는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 맞죠? 두 번째, 입법부를 통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독자성이 있으면 오히려 안 되겠지. 입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죠. 최고기관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법적 권위에 따라서 이거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한계가 왔잖아요, 지금. 3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어서 문제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출제 의도는 이제 5번 선지를 설계해 놓은 건데 이건 사실 좋은 문제는 좀 아니에요. 이거 약간 진짜 한 옛날 스타일이야. 약간 내신 스타일이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그래도 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잘 봐. 지금 뭐가 문제인 거냐면요. 봐. 지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특히 사법부라는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공권력을 갖게 만들고 강제 집행이 가능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강제 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강제 집행이 안 된대요.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독자성을 보장하면 더 문제가 되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네 법적 권위 가지고는 강제성에 한계가 있다는 거야. 법적 제재 수단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뭐예요 지금?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지키려고 해야 된다로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PS 구조를 잡아보면 5번 선지 설계 의도가 좀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신 대비든 수능 대비든 좀 이런 느낌 잡아주시면 여러분이 돌파구가 보일 거다. 졸리죠? 야, 나도 힘들어. 씨발, 헌법 수업하기가 야, 국어 시간에 헌법 수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볼게요. 괜찮아. 그냥 귀로 듣고 있어. 졸아도 돼. 통합론적 헌법학자들의 관점에 법 실정주의 헌법학자를 비판해보래요. 자, 얘네는 아까도 나와 있지만 지금 나의 이단락이고요. 얘네가 주장하는 건 뭐야? 일단 얘를 법 규범으로 보고 이걸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좀 나열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국가 조직과 작용이다. 권력자 자의적 통치를 배제한다. 강제성이다. 실정이다. 복종해야 된다. 강제성 있고 복종해야 되고 뭐 이런 되게 권력적인 입장에서 바라봤고 통합론적 헌법학자들은 자 여기에 어떤 단점을 보완했잖아요. 그 보완한 첫 번째는 뭐였니? 적응력을 키운다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주제구조들을 잡았으면 보였을 거고 안 잡았어도 주제구조를 잡는 느낌으로 잡았으면 보였을 텐데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이거죠. 여기서 지금 단점은 뭐냐면 이런 거야. 다원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근데 얘는 우리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갱신을 할게. 다원적인 사회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갔잖아. 그래서 얘네는 당연히 무슨 얘기를 하겠어. 야 너는 지금처럼 다원화돼서 변화가 있는데 그 적응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줄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거든. 얘네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얘네가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같아요. 그럼 이걸 찾아보자고요. 1번 자의적 통치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래 2번 선지잖아. 지금 변화하는 그 사회 헌법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해결해 줄게. 정답은 2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주제구조 잡아주시면 되게 편하게 보인다는 이 느낌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빨리빨리 갈게요. 졸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고 가나를 바탕으로 AB에 대한 이해를 해보재. 뭐 정보가 이렇게 많아. 뭐 일단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바로 가볼게요. 자, 헌법의 최고규범성. 그러니까 얘가 최상위 법률로서 다른 법률들의 근거 법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근거 법률에 의해서 이걸 실현한다. 만들 건 없을 것 같아요. 2번 권력 제한성. 그러니까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다시 한번 규정을 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권력의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권력 제한성이야. 얘는 남용, 권력 남용, 악용을 배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정하는 거예요. 얘도 문제 없어 보이고요. 3번 선지. 법실중주의적 헌법관. 그럼 이게 약간 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봐봐. 얘는 법의 절대성을 본다고 했는데 잘 들어. 권력자의 통치 이념? 이것 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오히려 얘는 권력자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걸로 보였거든. 자, 그럼 봅시다.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한다고 돼 있잖아, 지금. 맞죠? 오히려 결당주의적 헌법관이 결단과 의지, 즉 권력자들에 의해서 권력이 나왔다, 정치적인 힘에 나와서 법이 나왔다고 보는 관점인 거죠. 그럼 정답이 이제 이거죠, 사실은. 잘 들어요. 지금 권력을 정치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권력을 통제하는 입장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 통제하는 입장으로 바라보는 게 법실중주의였고, 따라서 권력자의 통치 이념을 오히려 제한하는 입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는 입장, 법규만 통치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권력자의 통치 이념을 반영하는 건 오히려 정치적 관점이라고요. 사람들의 이념 같은 걸 반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 자체로, 법 규범 자체에 따라가는 게 법실중주의 헌법관이었고.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한번 이거요.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이 나왔고 그 권력에 의해서 법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정치적 관점이었던 거고, 반면에 법실중주의 관점은 뭐냐면 법에 의해서 권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사람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뭐가 우선이냐? 정치적 관점은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고 법실중주의 관점은 법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공식 잡았으면 3번도 문제가 있다는 게 뭐였을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거죠. 법실중주의는 법을 우선해라, 법만 지켜라요. 정치적 관점은 야 사람이 우선이니까 사람들끼리 조율해라요. 됐죠? 비교대지 포인트 잡았으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